친일 오브 친일이다. 1순위 친구가 있구나. 바로 윤덕영이란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왜 우리가 이완용을 그렇게 기억을 하냐면, 이완용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좋아했어요. 관종이었네, 관종. 아, 그렇죠, 그렇죠. 관종 그렇죠. 요즘 관종이었어요. 네. 그런 반면에 윤덕영은 관심 받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뒤에 숨어가지고 실속파 매국노였어요. 여러분, 서촌 아시죠? 서촌,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촌. 네, 알죠. 통인시장 여러분 기름떡볶이 많이 알죠. 드시러 가고. 너무 맛있죠. 이게 현재 지금 경복궁 옆에 있는 옥인동 행정구역이거든요. 당시 이제 그 윤덕영이 땅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이 서촌 옥인동 땅 54% 지금 54%가 반 이상이 윤덕영의 땅이었습니다. 축구장 8배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완용보다 훨씬 큰 땅을 일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저 크기의 차이만큼 사실은 윤덕영은 이완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강하게 친일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른바 경술국치예요.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적인 날이다.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도 쓰시면 안 돼요. 이 경술국치 일주일 전 8월 22일 날 창덕궁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 국무회의가 열려요. 친일 내각들이 다 있고, 장관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다음에 당시 순종 황제가 앉아 있어요. 순종 황제, 빨리 도장 찍어요, 거기요. 겁박을 해요. 순종 이거 찍는 순간 자기는 역사의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 모든 걸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병풍 뒤에서요. 바로 순종의 부인, 순종 효황후 윤 씨였는데요. 뒤에 듣고 있다가 뛰어나와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옥쇠를 낚아채가지고 자기 치마 폭에 넣어버립니다. 여기에 친일파 내각들 멘붕이 와요. 아무리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일국의 황후 치마 속에 손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요. 이때 야, 비켜. 이거 왜 이것도 못해? 내가 할게. 한 사람이 바로 순정 효황후의 큰아버지였던 윤덕영이었어요. 뭐라고? 큰아버지. 큰아버지. 같은 집안.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순종 손에 도장을 올린 다음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완용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넘겼지만 윤덕영은 우리나라 전체를 넘겼어요. 맞아요. 그런 매국노였어요. 그 대가로 윤덕영은 고맙다라고 주는 돈이 은사금이거든요. 은사금이랑 공채증권 46만 원을 받았는데 1910년 당시에 이제 1원이 지금의 한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46만 원은 약 230억 원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윤덕영의 최후가 어떻게 됐나? 정말 안타까워요. 왜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 살고. 천수를 누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5년 전에 천수를 누리다가 죽습니다. 나라를 판 돈으로 정말 호의호식을 하다가 아무 문제 없이 생을 마감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라를 팔아넘기는 건 윤덕영이나 이완용 같은 고위 관리만 했던 일인가? 아닙니다. 매국의 방법 참 다양해요. 혹시 그 안중근 의사의 저기역으로 사망한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인 양녀가 한 명 있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바로 이 사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배정자라는 조선 여인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시아버지 며느리지만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좌제가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제 관노, 노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배정자도 기생으로 팔려가거든요. 그 이후에 또 승려 수업을 받아요. 비구니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정병하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 히로부미의 이제 식객으로 보내지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배정자는 이때부터 다야마 사다코라는 이름,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이 토히로부미는 이제 그 미모와 똑똑함까지 갖춘 이 배정자에게 수영, 승마, 변장술, 사격, 국제 예절 이런 걸 다 가르치고 배정자는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일본 공사관의 통역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배정자는 고종과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거든요. 전적으로 신뢰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고종은 배정자에게 일본 사람들과 친하지. 제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네가 중간에서 좀 싸워줘, 배정자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배정자는 이런 고종의 총애를 악용해가지고 러일 전쟁 그 당시에 친러파가 고종을 평양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듣고 이걸 일본에 알려요. 계획을 바로 무산시킵니다. 일본의 스파이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토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배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다고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진심으로 매국노였네. 진심으로 매국을 한 거죠. 이 토히로부미가 이제 죽은 이후에는 배정자는 이제 일본군을 따라가지고 만주, 시베리아로 떠나가지고 거기서도 밀정 노릇을 하는데 중국 마적들 있잖아요. 마적의 포로로 잡혀요. 근데 마적단의 두목과 또 동거를 해요. 머리가. 그러면서 이 마적단의 정보를 또 빼가지고 일본군에 넘겨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중일 삼국을 넘나들면서 이중 삼중 간첩 노릇을 한 겁니다. 태생이 스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배정자 친일 행위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어서 최악이 남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이제 그 위안군 송출 업무를 맡아가지고 군인 위문대라는 이름으로 무려 100여 명을 정신대로 끌고 가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아이고. 해방 이후에 이제 반민족 행위에 대한 그 응징이 두려웠겠죠. 그 집에만 숨어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른바 그 반민족 행위자 특별 처벌법, 반민특위법이라고 하죠. 통과되자 제일 먼저 철컹철컹 구속이 돼요, 배정자가. 근데 그 반민특위 법정에서도 당당했다고 해요. 나는 이 토히로부미의 양녀다. 그리고 고종은 나를 정비, 왕비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허세까지 부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반민특위가 안타깝게도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배정자가. 근데 이제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또 6.25 전쟁이 터지거든요. 서울에서 6.25 동란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정자는 조선인이었지만 뼛속까지 조선을 부정하고 일본을 숭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정자가 고종의 총애를 얻어서 일본과 한국의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소개시켜드릴 이 인물은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 씨의 앞장선 사람입니다. 조선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명성황후가 일본의 그 낭인들, 무례배들에 의해서 시해된 을미사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본의 낭인들, 무례배들이 어떻게 경복궁, 그 담 높아요. 이 경복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조선의 국모를 죽일 수가 있었을까? 누가 안에서 열어줬구나. 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진짜? 열어줬구나. 여기에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줬어요. 성동 씨, 그러면 네. 그 일본이 고종도 아니고 왜 그러면은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내조에 좀 집중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나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은 좀 거슬린다 해가지고 좀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기는 맞는 정답이었습니다. 네네. 명성황후가 죽기 전 그 조선 상황이 좀 약간 굉장히 그 복잡해요. 일단 1894년에 청일전쟁에 청나라가 박살나버려요.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요. 그 지금 압록강 바로 위에 있는 청나라 땅을 일본이 가져가요. 승리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만히 누가 보고 있었냐면 러시아가 보고 있어요. 우리 러시아가 만주, 시베리아로 진출해야 되는데 저 요동반도를 지금 일본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 계획이 어긋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압력을 가해요. 먹은 요동반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라고. 일본도 우리가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못 싸운다. 라는 결론 내리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피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먹은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줘요. 그걸 가만히 누가 보고 있었냐면
명성황후가 오고 있었어. 옆에 남편 고종 보고 청일 전쟁에서 이긴 청나라를 박살낸 일본도 러시아한텐 지금 엎드린 상황이잖아요. 러시아한테 붙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려요. 그러면서 친일파 내각을 싹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친러파 인사를 앉히고 민씨 집안 사람을 앉힙니다. 그걸 일본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 조선도 이거 러시아한테 넘어가게 생겼네. 이거 다 계획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찾아냈구나. 고종이야? 아니다. 고종 뒤에 있는 명성황후가 이 다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있다. 이 상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고종이 아니라 명성황후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조선훈련대라고 있었어요. 조선훈련대가 이제 일본이 만든 시식군대거든요. 조선훈련대 제2대대장이었던 우범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국노예요. 우범선은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11일 전인 9월 27일 날 일본군에게 중요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자기가 소속돼 있는 훈련대를 고종이 해산시킨다라는 정보를 알려줘요. 일본은요, 이 우범선의 훈련대를 이용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우범선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했다. 우리 일본 뒤에 빠지고 이런 계획이었어. 근데 고종이 훈련대를 해산해버리면 일본의 계획이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준비했던 그 10월 10일에서 앞으로 당겨서 10월 8일 날 일을 하기로 그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 시의 전날 밤 우범선은 야간 훈련한다면서 자기 밑에 있던 병사들에게 실탄을 주면서 출동 명령을 내려요. 10월 8일 새벽 일본군 경찰 그리고 공사 그리고 일본 낭인들 무례배들 그다음에 조선군 훈련대까지 구성된 말도 안 되는 이 기괴한 연합군이 광화문 쪽으로 가요. 그때 선발대로 이제 뽑힌 그 사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도착한 일본 경찰들이요, 긴 사다리를 광화문 담벼락에 대고 올라가가지고 넘어가요. 광화문을 경비하고 있던 조선 순경 병사들 아무 대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놀라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 일단 담 넘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본 경찰들이 광화문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들어오셔라.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모인 군대가 일제히 와 함성을 지르면서 광화문 안쪽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범선은요, 일단 일은 저질러 버렸고 무섭겠지요. 군인이 황후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두려움에 떨던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살아요. 또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범선은 조선의 자객 고영근에 의해서 일본 땅에서 피살이 됩니다. 다행이다. 근데 이 우범선과 이 일본인 여인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과오를 대신 씻겠다 하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범선의 아들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세요. 누구? 바로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예요. 우장춘 박사. 우장춘 박사. 뭐 제주도 감귤, 강원도 감자, 뭐 병충해에 강한 무, 배추 종자를 개발한 한국 농업 근대화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신 우장춘 박사가 우범선의 친아들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업적을 남기셨죠.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그 훈장을 받는데 우장춘 박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훈장을 받으시면서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라고. 참 이 우범선 우장춘 박사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역사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그 친일 행위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 평생을 한국 발전에 매달린 우장춘 박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그 후손들까지 지금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을 하는 뭐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친일 행위와 그 매국 행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복된 이후에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친일파가 또 있어요. 악독하고 혹독한 고문술로 일제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친일 경찰. 바로 이름이 노덕술이라고 해요. 울산에서 태어난 노덕술은 그 일본인이 경영하던 그 잡화점에서 잠깐 일하다가 홋카이도를 건너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되기 위해 가지고 경남 순시 교습소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일제 이제 순사로 경찰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일제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조선인이. 그래서 더욱더 악랄하게 항일 인사, 항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싹 잡아가지고 무자비하게 고문을 합니다. 노덕술은 일제 강점기에 고문 귀신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뭐 별의별 새로운 형태의 고문을 만들어낸 것으로 악명 높았는데 피해자의 혀와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요. 혀와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 그리고 좁은 상자에 사람을 가둬버리고 밖에서 못질을 합니다. 아유. 사람의 손발을 다 묶은 다음에 구타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해요. 설에 따르면 일제의 고문 기술 가운데서 70%가량이 노덕술이 개발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비록 학력도 낮고 이 든든한 배경도 없었지만 노덕술 정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지금 직급으로 보면은 그 총경급인 이제 경시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독립 후에 우리 정부는 노덕술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똑같이 고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자에 넣고 똑같이 그냥. 밖에서 못질하고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거 저 싹 뜯고 뜯고 이자가 뜯고, 붙어있으니까 예. 좀 더 해야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못 박힌데 이렇게 걷게 하고 맞아. 네, 그냥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제 뭐 피부를 하나씩 벗긴다던가 확실히 성종답다. 무한대로 고문. 무한대로 고문해야죠. 예. 좀 그룹대로 무한대로. 마음으로는. 근데 자 일본 경찰의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일제 고문 경찰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치던 노덕술 해방 후에는요 독립투사를 잡던 악질 경찰에서 좌익 분자를 색출하는 애국 경찰이 됩니다. 오? 그리고 해방 후에 이 노덕술에게 잡혀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당한 독립운동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그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 씨가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 그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십니다.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신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와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일제가 얼마나 이 김원봉 선생을 두려워했냐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현상금이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김원봉 선생님은 100만 원이에요. 얼마이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20억 원의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일제가 두려움에 떨었던 인물이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김원봉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일제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단 한 번도 체포된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해방된 이후에 노덕술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 말에 의하면 노덕술이 김원봉 선생을 잡아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주었다고 해요. 그때 김원봉 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조국 해방을 위해 일본 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수갑을 차다니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울분을 토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일제에서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독립투사들의 항거 덕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방 후의 현대사 속에 정말 제일 안타까운 점은 일제 앞잡이로 살아왔던 친일파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나라의 권력과 이 재물들을 차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게 말입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 정말 최소한의 예우도 못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친일파 후손들이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걸 봤을 때 아이러니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우리의 아픈 과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